불빛이 하나 둘 켜지는 시간. 영화 음악을 들으면서 삶의 장면을 따라 걷는 에세이 산책의 장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천여년 전 북송의 시인이자 철학자, 학자, 정치가로 유명한 소동파는 그의 시에서 인생이란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빗속에서 춤추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 했습니다. 오늘은 나를 설레게 하는 한 가지를 해보면 어떨까요? 아직 집에 도착하기 전이라면 누군가에게 또는 나에게 장미꽃 한 송이 선물해보세요. 저는 꽃 한 송이 손에 들고 에세이 산책 시작합니다. 첫 곡은 휴 그랜트와 줄리아 로버츠 주연의 로맨스 영화 노팅힐의 감동을 추억하며 OST 중 쉬와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첫 곡 어떠셨어요? 오늘의 에세이 산책은 어르신 카드라는 제목을 들고 오신 장순미 작가님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작품 감상 먼저 해보실까요? 어르신 카드 장순미.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오는데 몇 발짝 앞에서 대여섯 살 먹어 보이는 계집아이가 아빠랑 걸어가고 있었다. 디즈니 만화에서나 나옴직한 반짝이는 푸른색 드레스를 입고 갈색의 머리는 말끔히 빗어 제 머리통을 반이나 가르는 커다란 푸른 리본으로 꽁꽁 묶은 모습이 여간 예쁜 게 아니었다. 키가 큰 제 아빠를 올려다보며 뭐라 조잘대다가 무언가 제 마음에 안 들면 뾰로통한 표정으로 말대답도 하고, 그러다가 아빠가 뭐라 일러주면 또 금세 까르르 고개를 젖히고 웃는다. 패티코트 속치마를 받쳐 입어 풍성하게 펼쳐진 드레스 자락은 아이의 움직임에 따라 출렁이고 있었다. 그런 제 드레스가 마음에 들은지 아이는 연신 두 손으로 옷자락을 들었다 놨다 하기도 하고 빙그르르 한 바퀴 돌기도 하며 여간 부산스러운 게 아니었다. 나도 그 나이 또래의 손녀가 있는지라 더 관심이 가고 더 예쁜지도 모르겠다. 전에 어디선가 아기를 낳아보지 못한 여자는 냉정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뭘 그러랴 싶었지만 한편 우리 큰 이모를 생각하면 그 말도 수긍은 간다. 외국서 살다 오시고 여행도 많이 다니신 큰 이모네 집에는 신기하고 재미난 물건이 많았고 또 너무나 달콤하고 맛있는 간식거리도 넘쳐났다. 어렸을 때 호기심 많고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였던 나는 그래서 큰 이모네 놀러 가는 걸 좋아했다. 그러나 큰 이모네 가서도 여전히 얌전히 있지 않고 이것저것 만지다 떨어뜨려 깨뜨리고 어지르기 일쑤였다. 그러면 이모는 상을 찌푸리고 차가운 목소리로 야단을 치셨다. 그런 일이 몇 번 있고는 이모는 절대 나를 이모네로 데려가지 않았고 얌전한 우리 언니만 싹 데리고 가셨다. 걸음을 빨리 아이에게 가까이 다가가
아유, 공주님이 예쁘기도 하네. 라고 칭찬을 해주니 아이는 자기도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망설이지 않고 네, 감사합니다, 할머니. 라고 답을 했다. 할머니. 다른 것은 하나도 안 들리고 아이 예뻐하던 마음도 다 어디로 가고 오직 할머니란 단어만 내 귓가에 맴돌았다. 오늘 외출하느라 나름 멋을 좀 내봤건만 아이들의 솔직하고 매서운 정확한 평가는 피해갈 수 없었다. 아무리 변장을 해도 언니인지 아줌마인지 그리고 할머니인지 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 함께 어디를 갔을 때 처음으로 아줌마 소리를 듣고 묘한 충격에 빠졌던 생각이 난다. 충격의 강도는 단연 할머니 호칭이다. 얼마 전 전철 무임승차를 하는 소위 어르신 카드를 받은 나이건만 할머니라는 당연한 호칭에 충격받는 것은 교만인가 착각인가. 이제 명칭쯤엔 달관해야 하는 게 아니겠나. 얼얼한 기분으로 나 사는 106동 아파트 앞에 가니 7층 사시는 할머니 한 분이 힘들게 층계를 오르고 계셨다. 그런데 계단 하나하나 오를 때마다 으쌰, 으쌰를 입으로 외치고 계신 것이 아닌가. 나는 나도 모르게 달려가 그 할머니를 부축하며 아유, 어디 다녀오셔요? 인사를 했다. 만날 때마다 인사를 드리곤 했는데도 나를 모르는 눈치셨다. 고마워요. 고마워. 내가 나이가 좀 많아. 89살이야. 에휴, 그러다 보니 힘이 많이 드네. 내 생각엔 이분은 명실공히 진짜 할머니시다. 왜냐하면 스스로 나이 많음을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이분 눈에 나는 할머니로 보일까? 문득 궁금해지는 순간이었다. 얼마 전 지하철을 탔을 때였다. 보통은 평생 하는 다이어트의 일환으로 의자에 잘 안 앉는데 그날은 몹시 피곤하던 터라 자리가 하나 비어있는 노약자석에 가서 털썩 앉았다. 그런데 건너편 노약자석에 앉으신 할아버지 한 분이 의심과 경계심 그리고 못마땅한 표정으로 나를 위아래로 한참 동안이나 노려보셨다. 아마도 내 나이를 가늠해 보는 것이려니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살짝 경계를 하며 혹시라도 있을 태클에 대비하여 주머니 속에 그 어르신 카드를 만지작거렸다. 여차하면 그 카드를 착 하고 꺼내어 보여줄 참이었다. 그런데 아니, 그러면 내가 좀 젊어 보인다는 건가? 그런 건가? 오, 정말 그렇다면 저분의 저 불쾌한 눈빛도 얼마든지 오케이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여유가 생겼다. 그리고는 속으로 그런 나의 유치함에 피식 웃었다. 이제 갓 65세가 되었으니 상황에 따라서 어쩌면 애매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 어정쩡한 나이가 좋지는 않다. 언제쯤이면 인생을 관조하며 너그럽게 살 수 있을까 싶다. 박경리님의 싯구절이 생각났다. 모진 세월 가고
편안하다. 늙어서 이리 편안한 것을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편안하다. 네, 에세이 극장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영화 마이걸의 주제곡 마이걸이었습니다. 오늘 에세이 산책에서는 노년의 삶을 즐길 준비를 차근차근 하시며 행복한 글쓰기를 하고 계시는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장순미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네. 저희 에세이 산책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저도 감사합니다. 네, 장순미 작가님은 시인이자 아동 작가인 아버님의 일남 이녀 중 차녀라고 소개해 주셨는데요. 작가의 딸로 성장한다라는 것은 또 다른 느낌일 것 같은데요. 일찍이 아니라 좀 뒤늦게 작가의 길로 들어오셨는데 아마 유전자의 힘이 크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간단하게 본인 소개 한 번만 더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유아교육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그러고는 이제 결혼을 해서는 내내 집에 있다가 네. 60 다 돼서 네. 근데 그 사이에는 간간히 글을 썼어요. 역시 어렸을 때 분위기라든가 집에서 늘 책 속에 살고 했던 게 이제 그게 발현이 된 것 같아요. 저희 언니 같은 경우도 국문과를 나왔지만 네. 결국은 글을 안 썼거든요. 네, 근데 네. 아버지께서 그거를 굉장히 좀 서운해 하셨어요. 네. 자식들 중에 누가 하나는 네. 이어받았으면 이렇게 네. 하셨었는데 네, 네, 네. 그러다가 근데 제 마음속에 항상 글이 이렇게 빙빙 돌아요. 네. 그러다 어느 순간에 탁 터져 나오면 그냥 즉석에서 계속 고치는 거 없이 쓰고 네. 그러던 네. 것들이 있었죠. 네. 그렇게 글을 쓴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 문학으로 글로써 생활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네. 생활을 전선에 뛰어들다 보면 글이 점점점 멀어졌다가 네. 어느 정도 또 여유가 생기면서 내가 멀리 두었던 글이 또 잊지 않고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죠? 그죠? 네. 너는 나를 멀리하지만 나는 너를 멀리하지 않겠다. 그래서 글이 찾아오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글을 쓰면서 지금 이제 제가 첫 에세이 극장을 제가 읽어드렸어요. 네.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좋습니다. 네. 그 속에서 보면, 이게 이제 나이에 대한 인식의 접근이 굉장히 낙천적이고, 발랄한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네, 그 작품 속의 이야기 에피소드 잠깐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항상 나이 먹을 때 앞에 숫자가 바뀔 때마다 항상 이게 살짝 충격을 받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게 점점 더 심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마음은 항상 청춘인데 이렇게 막상 보면 네. 나이 들었다 하는 걸 알 수 있고 이제 그런 걸 좀 표현을 해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웃집 할머니가 계단을 오를 때마다 으쌰, 으쌰 너무 하고 가슴 올라가는 아팠어요. 거. 네. 네네. 저도 이제 앞자리가 바뀌고 조금 지나고 나니까 좀 어떤 느낌인지 조금은 알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어머니가 계시고, 네. 또 딸이 있는데, 네. 어느 날 딸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엄마, 그 나이에도 뭐가 하고 싶어? 그 나이에도 이런 게 재밌어?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으면 어떻게 대답을 해주실 수 있으셨을까? 재밌는 말로. 네. 너는 늙어봤니? 나는 젊어봤다. 요즘 그런 얘기가 막 돌잖아요. 네네. 그들도 이제 나이를 먹으면 네. 저절로 알아지는 거고, 아직 그 나이를 안 살아봤기 때문에 네. 그런 질문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나는 너랑 마음이 똑같은데, 거울 속의 얼굴만 내가 다르다. 아니야. 나의 20대의 너의 마음이랑 지금이랑 변한 게 없는데, 맞아요. 얼굴만, 거울 속의 얼굴만 변한 거야. 라고 얘기를 했던 경험이 납니다. 네. 네. 오늘 작가님, 저희 에세이 산책에 오실 때,
혹시 전철을 이용하셨을까요? 네, 전철 탔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는지 알 것 같죠? 네. 예, 작품 속에서 그 전철에서의 에피소드 들으면서 되게 즐거웠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 들려주시겠어요? 네, 그날을 제가 좀 많이 피곤했어요. 이제 대체적으로 저는 자리에 잘 안 앉거든요. 근데 그날은 아이고 힘들어. 그래서는 털썩 주저앉았는데 그 앞쪽에 계신 그 할아버님 한 분이 나를 아주 기분 나쁜 눈초리로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분이 왜 그럴까 생각하다가 그래서 그런 이제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서 썼던 거죠. 혹시 너무 아름다우셔서 쳐다보신 게 아닐까요? 그거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전체적으로 다 한 10년씩은 젊어졌다고 그래요. 네네. 그 신체 연령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에 제가 바로 그 카드를 받은 상태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경계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의심을 하셨나 봐요. 그 어르신 카드라는 것은 그러면 몇 살 때 나오는 거예요? 65세. 만 65세. 만 65세가 되면 나오는 거고. 네네네. 그러면 이제 노약자석에도 당당하게 앉을 수 있고. 그렇죠. 교통비도 조금 보조를 받을 수 있고, 그런 카드로. 그렇죠. 맞죠. 제가 건방지게 아직 거기까지 안 가서. 젊으시네요. 모르시는 거 보니까. 죄송합니다. 나이 자랑을 살짝 했습니다. 네, 그 얘기가 좀 재밌고, 또, 손녀들, 작은 공주 같은 아이들을 보면서 또 그 느낌들. 네. 그러니까, 내가 손주도 있고, 네. 어르신 카드도 있어서, 네. 나이는 먹은 것 같은데, 내 마음은 아직 청춘이야. 맞아요. 그렇죠. 네. 네. 그 기분은 또 어떤지 한번 듣고 싶어요. 손녀가 이제 둘인데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꽃 같다. 네. 정말 인꽃이라고 옛날에도 네, 표현했잖아요. 애기들 보고 꽃 같다 그런 느낌을 하면서 그 마음이 다른 아이들을 볼 때도 똑같이 그게 작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런 말이 있을 때 애기 안 낳아본 사람은 그러니까 애기에 대한 사랑이 적다. 네. 그 느낌을 모르기 때문에 네. 그랬을 때 그 아이에 대한 사랑이 막 남의 아이지만 네. 그렇게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발랄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내가 그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내가 그러면 이 나이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 나이에 와서 너무 좋은 게 있다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한 몇 년, 2, 3년 전부터 시작한 게 시낭송이에요. 네. 그걸 하면서 어머 이거 나한테 딱이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요즘은 그거에 푹 빠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만난 것을 너무 감사하고 있죠. 네. 네, 뭔가가 할 일이 생겼다는 게 제 친구들도 다 부러워하고 있죠. 다 네. 이제 자기 일들을 접을 나이잖아요. 네, 그런데 네. 너는 새롭게 시작하는구나 하고 많이 좀 부러워해요. 그러면 시와 에세이, 이렇게 문학을 접하면서 네. 인생이 좀 더 풍요로워졌다고 그렇죠.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그러시구나. 그래서 낭송도 하시고 글도 쓰시고 또 뭐 다른 것도 하시나요? 여력이 없습니다. 네, 그 안에서 충분히 만끽하시면서 네. 계시는 거고. 자, 그러면 이게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너무 즐거운데요. 여기서 또 노래 한 곡 듣고 싶은데 오늘은 선생님이 추천하는 영화 음악으로 한번 듣고 싶어요. 저에게 들려주고 싶은 또 청취자분들과 함께 듣고 싶은 곡이 있으면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정말 몇 번을 보고도 몇 번을 울은 영화가 있어요. 네. 그게 이제 르네 클레망 감독의 금지된 장난인데 네. 거기 그 OST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거기 기타 선율이 아름다운 네. 그 음악 맞죠? 네. 네. 그러면 우리 청취자분들과 즐겁게 들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영화음악과 함께하는 장지연의 에세이 산책입니다. 여러분, 로망스 함께 들어보실까요? 네, 작가님 음악 들으면서 잠깐 커피 타임을 가졌는데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네. 네. 작가님이 생각하는 문학은 어떤 거예요?
에세이는 나에게 뭐다? 한마디로 정리하시면? 문학이라는 거는 제 생각에는 거울 같은 것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네네네. 그 글 속에 자신을 투영해서, 네. 자기 모습을 볼 수 있는, 네. 뒤돌아볼 수 있는 어떤 순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문학은 거울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네, 그 문학 장르 중에 특히 이제 에세이가 그렇죠. 소설이나 이런 거는 제2의 없는 것들 창작해내는 경우가 많은데, 에세이는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시나 소설에 보다 자기를 더 투영해야 되는 게 또 에세이 작품이다 보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작품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두 번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제가 이제 늦둥이로 세 번째로 아들을 낳았어요. 네. 그 아들이 이제 군대 훈련을 가면서 제가 여러 가지 감정이 막 복잡한 게 그런 걸 표현한 글이죠. 네. 그렇군요. 아들을 군대에 보내는 것은 또 어떤 느낌일지 사실 저는 딸만 있어서 그 감정은 잘 이해를 못하고 있긴 한데 아들 둔 어머님들은 그 시기를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힘들다기보다는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감격스럽다 그럴까?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예. 보통은 떨어뜨려 놓은 거에 대해서 안타깝고 물론 좀 그런 그런데, 것도 있지만 어머, 내가 낳은 아들이 이제 저만큼 커서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구나, 뭔가를 할 수 있구나 하는 게 굉장히 감격스러웠다 그럴까? 예, 그랬어요. 대견하고 다 컸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오래 원하고 오래 기도하고 하면서 낳은 아들이라서 그 감정이 조금 더했던 것 같아요. 작가님 그 글을 제가 살짝 살펴봤는데 엄청 애틋하고 귀한 아드님을 표현하셨더라고요. 물론 누구에게나 자식들은 귀하겠지만 그렇죠. 그리고 제목이 삶은 계란이더라고요. 그래서 삶은 계란하고 아드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하고 조금 의아해했거든요. 사실은 이제 훈련소 갈 때 제가 약간 소풍 가는 기분으로 하면서 가면서 간식도 먹고 이렇게 할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나도 모르게 긴장을 했는지 정말 잠이 하나도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서 할 게 뭐겠습니까? 그래서 계란도 삶고 과일도 깎고 이랬어요. 네. 그런데 가다가 중간에 휴게소에 들리니까 먹을 게 천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쓸데없는 짓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아들도 굉장히 긴장을 했는지 안 먹더라고요. 그냥 중간에 커피 한 잔만 마시고는 아무것도 안 먹어. 잘 먹는 애인데. 그리고 데려다 주고 돌아오는데 갑자기 이제 내가 피곤과 허기가 물려오면서 그 계란을 이제 꺼내서 먹는데 또 밑에서는 울컥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거를 나는 굳이 이 계란의 뻑뻑함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막히는 느낌이다라고 스스로를 이제 위안 아닌 위안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제목을 삶은 계란이라. 그러셨구나. 네네. 저는 왜 계란이라고 했지 하고 좀 의아했었거든요. 그렇게 어머니의 그 감정을 누르는데 또 아무리 눌려도 또 올라오는. 그렇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 그 작품 한번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네. 삶은 계란은요, 보이스 액터 진희선님의 목소리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삶은 계란 장순미. 아이는 말이 없었다. 평소 같으면 운전을 자기가 하겠다고 조르던가 앞으로의 자기 꿈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설명하거나 여자친구의 장점을
무심한 듯 늘어놓으며 자랑도 하던 아이였다. 가끔가다 그까지 3주는 빨리 가요 라고 말했지만 엄마인 나한테 하는 말이라기보단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같이 들렸다. 그리고 요즘은 훈련도 그렇게 빡세지 않대요. 근래에 훈련소 안에서 일어난 일명 얼차 사건이나 수류탄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한 말 같았다. 앞만 바라보고 있는 아들의 굳은 옆얼굴은 분명 그가 엄청 긴장하고 있음을 잘 나타내고 있었다. 처음엔 나도 소풍 가는 기분으로 가볍게 다녀오자 하는 마음으로 아침부터 과일도 씻어 준비하고 계란도 삶고 밤도 쪄서 껍질을 깠다. 둘째 아이가 돌 무렵이었다. 전화벨이 울렸다. 시아버님이셨다.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시어머니를 통하거나 남편을 통하시던 분이라 의아해하며 전화를 받았다. 내가 결혼할 무렵 시아버님 친한 친구분들, 자제분들도 둘레둘레 비슷하게 결혼들을 했다. 그리고 재미나게도 첫 번째 손주들을 전부 딸을 낳았다. 친구분들은 모이시면 이것 또한 신기해하시며 손주가 얼마나 이쁜지, 또 며느라이가 미니스커트를 입고 시아버지한테 고스톱을 치자고 해서 민망했다든지, 무슨 선물을 해줬다든지 하시며 자손들 이야기로 왁자지껄 즐거워하셨다. 그런데 어느 한 분이 둘째로 손자를 얻고부터는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다. 뭔가 아들 손자를 꼭 봐야 할 것 같은 초조한 기대감들이 넘쳐났다. 그 이후로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후손들은 계속 태어났고 나는 둘째도 딸을 낳은 것이다. 시아버님의 실망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러던 차에 전화를 주신 거였다. 내용은 친구분한테 들었는데 2천만 원만 주면 대리모를 구할 수 있는데 아들 낳으면 얼마를 더 주고 딸이면 어떻고 저떻고. 퇴근한 남편은 싸늘하고 창백한 내 얼굴을 보고는 그 길로 아버님 댁으로 달려갔다. 늘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하는 아들인데 그날은 우리는 절대로 그럴 일은 없을 것이며 그러니 생각도 마시라고. 집사람 몸도 안 좋고 나는 딸만 있어도 좋다고 폭탄 선언을 한 것이었다. 그날의 해프닝은 너 보고 꼭 그러란 건 아니었다 라는 변명과 함께 시아버님의 사과로 일단락 났지만 그 일은 깊은 상처로 내 가슴에 새겨졌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단산의 계획은 사라지고 저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아들의 열망은 점점 짙어졌다. 아들에 대한 본능에다 여러 가지 감정들이 뒤섞인 채 오랜 기도가 시작되었고 내가 지쳐 두 딸이 내게 족한 은혜 힘을 자복할 때 기적같이 아들이 찾아와 주었다. 그때가 44살이었다. 논산까지는 생각보다 꽤 먼 거리였다. 중간에 화장실 가느라 휴게소에 들려 요즘 아이들 말로
아라 불리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씩 하고 바로 길을 재촉했다. 휴게소엔 먹을 것들이 넘쳐났는데 나는 어쩌자고 시골 할매처럼 간식거리를 청승맞게 바리바리 쌌던 고 후회가 되었다. 아이에게 권해보았지만 전부 고개를 저었다. 전화나나 아침 식사도 먹는 둥 마는 둥 했건만 입안이 깔깔하니 영 입맛이 당기질 않았다. 일찍 서둘러 왔건만 훈련소엔 이미 많은 차들이 벌써 와서 엉켜 있었고 군인들의 안내로 한참 만에 주차를 할 수 있었다. 아이 한 명 훈련소 보내는데 아들, 손자, 며느리, 온 식구가 다 출동한 듯 보이는 가족이 많았고 연병장 안에도 사람들로 넘쳐났다. 국민의례 등 간단한 행사를 마치자 훈련병들의 빠른 적응을 위해 가족분들은 빨리 돌아가 달라고 안내를 했다. 스탠드에서 멀어서 까만콩만해 보이는 고만고만한 까까숭이 훈련병들 사이에서 내 아들은 표정까지 보이게 또렷해 보이는 기적을 경험하고는 군인들 안내에 따라 쫓기듯 그곳을 떠났다.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마지막 휴게소인 죽전 휴게소에 다다르자 집에 거의 다 왔다는 안도감과 함께 피곤함과 허기가 밀려왔다. 하루 종일 뭐 먹은 게 없다는 게 생각이 났다. 주차를 하고 야외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보니 어느 결에 주황빛 저녁놀이 하늘에 가득한 게 눈에 들어왔다. 오늘의 나의 임무를 씩씩하게 잘 마쳤음을 스스로 기특해하며 싸갔던 먹거리를 꺼내 먹기 시작했다. 과일도 몇 쪽 먹고 계란을 먹는데 목이 메었다. 분명 계란 때문은 아니었다. 그냥 울컥한 무엇인가가 저 가슴 깊은 데서 치받치고 올라왔는데 나는 마치 계란 때문에 목이 메인 것처럼 그렇게 꼬약꼬약 계란을 입속으로 밀어 넣었다. 눈부시게 찬란한 주황색 저녁놀이 팔을 뻗어 내 어깨를 감싸주었다. 2024년 삶은 계란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인생은 아름다워 중 Beautiful That Way 였습니다. 작가님, 두 번째 작품까지 너무 즐겁게 잘 들었거든요. 근데 이야기 듣다가 제가 깜짝 놀라는 소리를 하나 들었어요. 지금, 대리모? 옛날 영화에서 봤던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순간 깜짝 놀랐는데, 이 이야기 좀 들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리나라는 그 아들 선호, 지금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네, 지금은 네. 많이 바뀌었는데, 저가 아직 신혼이고, 그 세대기일 때는 아직도 그게 굉장히 강했어요. 그리고 또 그 아버지들, 저희 시아버님 얘기인데, 그 친구분들 사이에 그 경쟁 의식이랄까, 그 묘한 게 있더라고요. 누가 먼저 아들 낳나, 뭐 이래갖고. 네. 이제 그랬는데, 그 당시에 잠깐 유행해서 사회에 문제가 됐던 게, 돈 주고 이게 대리모 네. 그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버님께서 직접 전화를 하셔갖고. 근데 너무 충격이었고, 나는 이제 이 집을 떠나겠다. 나는 그런 생각을 했을 정도예요. 그랬는데, 거기서 남편이 역할을 잘해줬던 것 같아요. 네. 그 밤으로 이제 아버지한테 달려가서, 네. 그런 일은 절대 없으니까 아버지 생각 접으시라고. 네.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근데 묘하게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나도 더 아들을 낳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불타오르더라고요. 그러시구나. 그랬는데 그게 또 뭐 이렇게 금방 뜻대로 된 거는 아니었죠. 네. 듣다 보니 지금 이혼 캠프 같은 느낌이 살짝 들어서 웃음이 나왔고요. 여기는 장지연과 함께하는 영화음악과 함께하는 장지연의 에세이 산책입니다. 그 에세이를 들여다보면 그 시대의 사회,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지 이런 것을 엿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작가님의 작품 속에서, 우리도 이런 시절이 있었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그 작가님은 우리 아드님이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예, 저는 제가 쓰는 글 자체도 그 따뜻한 그러니까 인간은 그냥 착하기만 한 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희노애락이 다 있는 네네. 그야말로 사람 냄새 나는 네.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나 이렇게 계산적이라고 그럴까? 젊은 세대들을 보면 네네. 너무나 똑똑하고 네. 너무나 살이 밝고 그런데 어떤 그런 사람 사이의 정이라고 그럴까? 그 미운 정도 정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런 사람 냄새 나는 네.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죠. 네, 맞습니다. 삶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부모님의 자식에 대한 지극한 사랑, 이런 게 있다고 보는데, 또 의외로 또 변하는 것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세상에서는 소통이 참 어려운 시대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혼자서 생각하는 시간들이 많고, SNS를 통해서 세상과 통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고, 네. 그런데. 그 SNS가, 굉장히 이렇게, 우리 옛날에는 이렇게 두꺼운 소설책 같은 걸 읽었잖아요. 뭐 네네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이만하게 두꺼운 책들이잖아요. 그런 거를 읽으면서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했던 그 감정의 뭐라 그럴까 골격을 이루면서 우린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사람들을 보면은 그 SNS의 그 짧은 그 어떤 자극적이고 그런 얘기들만 보고 자라기 때문에 스스로가 자기의 감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그 글을 많이 읽고 네. 스스로 생각하고 네. 남이 보여주는 거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데 그래서 문학이 참 필요한 것 같고 네. 그래요. 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거든요. 네. 저기 종성적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그러면 작가님이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청취자분들 또는 이제 작가님의 책을 읽을 독자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글 쓰는 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네네. 이제 우스갯말로 전화를 뭐 1시간씩 하고는 나중에 만나서 얘기하자. 그만큼 할 얘기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 얘기를 그냥 글로 쓰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 옷 입히고 색칠칠하고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쓰다 보면 자기만의 색깔의 글을 쓸 수가 있고 그 글을 통해서 자기 감정의 순화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글 쓰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글 쓰는 사람을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네. 절대 그렇지 않다. 네. 글 쓰는 건 생활의 표현이다. 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그러면 생활의 표현을 많이 하면서 살아라. 네, 그리고 네. 그거를 글로 써서 네, 감정의 순화를, 감정의 순화를 네. 나누자. 나누자. 너무나 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작가님의 좋은 마지막 말씀과 함께 우리 청취자분들과 헤어질 시간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네. 와버렸습니다. 시간이 빨리 갔네요. 네네. 끝인사 한 번만 더 우리
희망을 주는 끝인사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여러분을 표현하십시오. 네, 여러분을 표현하십시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작가님. 네, 저도요. 다음에 또 모시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또 한번 기회 주실 수 있으시죠?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글 많이 써주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어쩌면 우리 모두는 영화 노팅힐의 작은 서점 주인처럼 조용한 일상 속에서 기적 같은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아주 평범한 하루에 문득 마음을 두드리는 일이 찾아오고, 그렇게 삶은 조금씩 달라지겠죠. 여기는 영화음악과 함께하는 장지연의 에세이 산책. 하루 끝. 말없이 곁을 내주는 음악처럼 당신의 마음에 가만히 머물다 갑니다. 다음 시간 또 만나주실 거죠? 끝곡으로 영화 노팅힐에서 두 남녀가 정원에 몰래 들어가 키스하는 장면에서 흘러나온 감미로운 음악 When You Say Nothing at All 보내드리며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연홍씨, 구성의 최영숙, 그리고 진행의 저 장지연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